사자 나물개 수신 사자들 나물개 수신 물개 하나 나 물개 수신 돼지 나 박덕수리 감독 이거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갔다 기다리라. Хлопці стримують достатньо значне угруповання російських військ, 50 тисяч особового складу армії окупанта. 자, 러시아로 넘어가 있는 북한군 교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설명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5만 명 정도의 러시아군과 그리고 북한군이 소집된 상태다. 이런 보도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 지금 그 지역에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자, 방금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영상 중에 무슨 뭘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화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감청이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감청한 건데 물개 둘, 물개 하나. 돼지? 모두 독수리 간다. 뛰어가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 뭔가를 군에서 암호처럼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우크라이나 당국은요, 이 암호가요, 즉각 복귀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청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거에서 조금 더 나가 보도들과 어떤 설명이 나오는데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병력의 규모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 언론에서는요,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장악하는 쿠르스크 여기를 다시 찾기 위해서 북한군 포함한 5만 명의 병력을 소집했다.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군이 쿠르스크에서 약 5만 명의 러시아 그리고 북한군과 교전을 지금 하고 있다. 조금 더 나간 거죠. 병력 소집 단계가 아니라 이미 교전이 진행 중이다까지 설명이 나온 겁니다. 자, 심상치 않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얘기를 지금부터 전문가 좀 모시고 얘기해 볼 텐데요. 북한 출신인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 지금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마 이 상황 좀 관심 있게 계속 보고 계실 텐데 우선 이쯤 되면 북한군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전장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그 언론 보도와 예. 우크라이나 현재 어떤 전장의 상황이 조금 시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차는 결국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현재 5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협동작전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작전을 시작했다. 이 워딩이 아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쿠르스크 전선에는 현재 북한군 약 12,000명을 포함해서 또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이 북한군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정예병력까지도 예. 다 합해서 지금 5만 명 정도가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 5만 명 정도가 이제 전투를 시작했고 아마 어림잡아서 한 3, 4일 이내로 이제 북한군의 사상자라든가 혹은 북한군의 포로가 곧 우리한테 이제 그 얼굴을 공개할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전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 지역입니다. 지금 서로 영토를 점령한 곳, 러시아가 점령한 곳,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곳, 특히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 지역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군 당국, 정부 당국이 가장 빠르게 뭔가를 파악하고 있겠죠. 당사자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뉴스와이드가 좀 취재를 했습니다. 이 북한군이 지금 교전 중이고 투입이 된 것 같은데 자칫 큰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앞서 나왔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취재 내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영토 자체가 80%가 산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러시아에 뭐 파견돼 가지고 영병 나가 가지고 자기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것 같지 못하고요. 앞에서 전장에서 이제 총알바지 그런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저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거의 전멸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뭐 김정은이 자체도 죽는 걸 바라는 놈이니까요. 아니 그 사람들이 죽어야지 생명보험 들은 것을 자기네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북한 당국에서. 그 사람들한테 안 주고 자기네가 가져가니까 그 금액이
간단치 않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 엄청 많더라고요, 금액이. 자, 김금혁 전 보좌관. 예. 지금 북한 보위부 출신의 탈북민께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뭔가 북한에 있을 때도 저런 상황에 대한 파악을 늘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나온 게 북한군이 자칫 이게 러시아군의 이제 총알바지 역할에 그치고 말고 거의 엄청난 사상자 발생할 것이다. 이런 전망과 분석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군 내에서는, 그러니까 북한 내에 머물고 있는 북한군 내에서는 러시아 파병을 자청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고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조금 와전된 얘기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어떤 탈북민들마다 조금씩 어떤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소감이라든가 혹은 북한의 상황을 넘겨짚어서 전달하는 과정에 조금 잘못 전달된 정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예. 현재 북한 내부에서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내부에서 러시아 파병을 원한다든가 이런 정보는 우리가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정보다라는 말씀을 시청자분들께 먼저 드리겠고요. 예. 하지만 탈북민들께서 그렇게 넘겨짚은 것에는 또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겁니까? 북한 내부에서는 결국은 뭐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요. 또 이제 그 북한군 병력에 대한 여러 가지 보급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예. 이 북한 군에 입대를 한다라는 건 결국은 역량 실조와 굉장히 가까워진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차라리 나가게 되면 배불리 먹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병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북한에 있으면서 즉 북한의 어떤 세뇌 교육이 미치는 곳에서 하는 생각과 북한의 세뇌 교육을 좀 벗어나서 실제 전장에서 본인이라든가 혹은 본인의 동료가 죽거나 다치는 그런 상황을 목도했을 때도 역시 같은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결국 실전 상황에 처했을 때는 뭐 예. 충성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세뇌 교육보다는 지금 생존에 대한 어떤 욕구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크라이나 전장의 어떤 참혹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전해진다면 다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북한 내부에는 파병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을 것이다. 일단 이런 가정을 하게 되면 북한군 내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지금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땅을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특히 북한군이 여기에 밀집돼 있다고 계속 나오거든요. 자, 김경혁 전 보자. 예. 사실 러시아 전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는데 특히 이곳에 주로 북한군이 다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현재 쿠르스크 즉 러시아 영토 내에 북한군이 포진한 상황은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이 전략적 동반자 협정 관계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조에 보면은 어떤 한 나라가 공격을 받게 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돕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전제 조건이 침략을 받은 경우에 발동이 되는 겁니다. 즉 크루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장과 달리 우크라이나군이 올해 8월에 전격적으로 쳐들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쟁으로 인정하지 않고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예. 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쟁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받은 쿠르스크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그들의 입장을 그들의 표현들을 빌린다면 침략을 받은 곳이기 그러니까 지금 때문에 저 지역에 지도 잠깐 다시 한번 지도 좀 보겠습니다. 지도 보면 우크라이나 이제 북동쪽 좀 되는데 여기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던 거죠. 그렇죠. 저기는 엄연히 이제 쿠르스크 주 러시아 내에 있는 영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곳에 북한군이 배치되는 것은 그들의 명목상으로나마 국제법을 준수한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은 러시아가 침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점령하는 거죠. 그러면 네. 그쪽에 북한군을 투입하면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걸 미리 생각한 걸까요? 그쪽에 북한군을 투입한다라는 것은 나토 국가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국가가 두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북한에서도 향후 어떤 전쟁이 끝난 이후의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 차이를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일단 크루스크를 회복하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현 전선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크루스크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을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북한군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아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벌이는 전장이 굉장히 여러 곳인데 왜 하필 그 지역에 갔을까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김경혁 전 보좌관 설명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왜 저곳에 북한군이 지금 밀집돼 있는지가요.
자, 이런 가운데 지난 6월이죠. 러시아와 북한과 러시아 조약을 체결했어요. 과거의 동맹조약 수준을 복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데 최근에 비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можем учения проводить. Почему нет-то? Которое говорит о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со стороны друг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Там новизны-то никакой нет. Вот кто бы чего ни говорил, все, что было,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что было прописано в договоре между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습니다.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자, 지난 6월에 체결된 북내 조약 이번에 이제 비준했다는 사실 좀 북한이 저렇게 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잖아요. 그럼 네. 북한 주민들 보고 알고 있어란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곳은 향후에 북한군 파병에 대한 어차피 이게 또 소문이 나면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명분 쌓길까요? 이렇게 알리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현재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게 6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1일이 돼서야 예. 김정은이 거기에 사인을 하면서 이제 정식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인데요. 예. 이 11월 11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짜를 기점으로 인해서 저희가 방금 전에 전해드린 소식, 즉 5만 명의 북러 연합군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교전을 치르고 교전 있다. 중이다. 약 10분에서 15분 단위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 이것이 11일 이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공개된 그 무선 감청 내용도 사실 10일에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예. 즉 그 10일에 공개된 내용에서 북한군의 결집을 유도하는 듯한 즉 돌아오라는 그런 무선 내용이 있었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죠. 예. 결국 이 11일을 기점으로 이제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본격적인 전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도 어쨌든 예. 언제까지 이 파병 사실을 숨길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갖추는 것이 일단 먼저 중요합니다. 예. 현재 북한이 주민들에게 이 파병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파병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약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설득시킬 만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주저하고 예.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약 같은 어떤 비준 과정을 거쳐서 명분을 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이런 관계에 의해서 뭐 어쩔 수 없이 혹은 이제 이런 관계 때문에 파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그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런 사전 준비 단계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로 넘어간 지 이미 한참 됐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북한, 러시아나 그걸 인정하거나 뭐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알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은 북한 내부에서, 북한 지도부에서도 그 최고위층에서도 북한 내부에 뭔가 여론을 좀 의식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파병 사실 알려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봐야겠죠. 북한 내부에서도요. 사실 뭐 좀 파편적으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북한 내부 소식을 좀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알 사람은 이미 암암리에 좀 안다라는 겁니다. 이 특히나 한국에 가족을 두고 있는 이 북경지대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여러 차례 이 전화 통화를 하거든요. 그렇겠죠.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어떤 탈북민이 저한테 전달해드린 이야기는 오히려 북한 쪽에서 이 러시아 파병 사실이 정말이냐라고 되물어볼 정도로 이미 조금 주민들 사이에는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북한 당국이 본인들의 통제 밖에서 즉 통제 범위 밖에서 이 정보가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보 차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대학생들도 통제하고 또 파병 나간 군인들의 가족들을 또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들이 다른 어떤 외부 세계와 좀 소통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는 역부족이다라는 것이고 이 북한도 그 역부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본인들의 논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변수가 하나 생겼죠. 바로 트럼프 당선입니다. 내년 해가 넘어가게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24시간이면 하루면 다 끝낼 수 있다라고까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언장담을 단순히 그냥 얘기로만 흘려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방식은 휴전이 되거나 또는 아예 전쟁 자체가 종전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점령 상태 그대로 협상을 하고 있는 그 점령 상태 그대로 영토를 두고 뭔가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요. 김금엽 전 보좌관. 네.
그럼 그 점령 상태 그대로 뭔가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그 전까지 정말 더 영토를 장악하기 위한 극한의 전투. 이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쿠르스크 지역이 딱 그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북한군의 대량 사상자 발생. 이거는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생소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25 전쟁 때 예. 정전협정을 조금씩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서 한 치의 땅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 수많은 고지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고지전에서 단 하나의 고지, 단 1m의 땅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우리 병사들, 우리 군인들이 그때 예. 정말 다치거나 그런 어떤 여러 전사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지금 똑같이 우크라이나에서 반복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그 전쟁을 중단시키는 방법은 그것이 휴전이든 간에 종전이든 간에 예. 어쨌든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위치한 그곳에서 선을 긋고 더 이상 나가거나 들어오지 말고 여기서 전쟁을 끝내자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발효되는 시점이 뭐 물론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물리적으로 그건 힘들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결국 협상이 오고 갈 것이고요. 아마 길게 보면 2달, 뭐 또 짧게 보면 뭐 한 달 이내에 또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그 한 뼘의 땅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사실상 최고의 어떤 그 본인들의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가장 큰 격전지는 쿠르스크가 될 겁니다. 예. 결국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쿠르스크를 지키고 있어야 나중에 러시아와 단독으로 영토 회담을 해서 반환을 할 수 있게끔 쿠르스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예. 중요하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푸틴의 자존심과도 같은 쿠르스크를 전쟁이 끝나기 전에 되찾아야 이 푸틴의 정치적인 입지에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쿠르스크에 지금 5만 명이 결집해 있다는 것은 시사해 주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단 북한군의 대량 사상자 발생은 사실상 기정사실 됐다고 봐야 되는 상황. 그리고 북러 조약이 지금 잇따라 비준까지 이제 맞춰진 상황이에요. 예. 두 가지 상황이 지금 배경으로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향후에 북한이 병력을 추가 파병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또 이게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 전쟁의 어떤 그 이른 종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북한군을 파병했단 말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 군이 지금 원하는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야만 이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서 뭔가 했다라는 생색을 많이 낼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어떤 전투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병력은 파병이 되었는데 만약 갑자기 끝나버리게 된다면 북한 입장은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최단 기간 안에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실상 더 많은 병사들을 그 전장으로 투입시킬 가능성이 있고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10월 한 달 동안 종합적으로 어떤 그 사상자를 통계를 냈을 때 약 1,700명 정도가 1,700명, 1,800명 정도가 하루에 전사하거나 하루에? 부상당하는 인원이라고 사상자가 하죠. 하루에 한 1,700, 1,800 정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쟁이 끝나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는 그 숫자가 2배, 3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북한군에 지금 파견된 12,000명은 다 사라지는데 열흘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파병은 북한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선택의 옵션이 아닌 필수적인 어떤 옵션이 될 겁니다. 상황이 그렇군요, 지금요. 아무튼 대량의 사상자 발생 그리고 역시 대량의 포로 발생 가능성까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에 북한이 화성 19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죠.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 이후에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과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앞서서 보통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걸 발사할 때는 시험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그런데 이런 게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거를 어디서 가져왔을까? 화면 보겠습니다. 자, 국방정보본부의 설명인데요. 북한이 3월 이후 추가로 식별된 고체 엔진 시험 조항은 없었다. 그런데 발사를 했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우주기술협력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미 지원했을 가능성. 이것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건데요. 자, 김경혁 전 보좌관. 그럼 북한이 원하는 것을 러시아 측부터 일부 이미 받았다. 저걸 북한이 원했잖아요, 지금. 엔진 기술을 통째로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이미 북한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 위해서는 엔진 연소 시험을 해야 합니다. 예. 이 엔진 연소 시험을 통해서 엔진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거기에 이제 그 탄두부를 얹어서 미사일을 날리는 것이죠. 엔진이 불안정하다면 실패할 게 뻔하기 때문에 연소 시험을 자주 하거든요. 예. 하지만 이번에 북한이 공언한 그 완전 무결한 그 화성 19형은 엔진 시험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바로 시험 발사를 했고 한 번에 성공을 했다라고 주장을 그게 합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지점이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의 행간을 좀 읽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예. 북한이 러시아에게 원하는 그 여러 가지 선물 중에 옵션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엔진은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였습니다.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게 가장 원하는 것 중에 그 최우선순위에는 엔진도 물론 있겠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그 탄두부의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거든요.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온전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탄두부가 온전하게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압력과 열을 견뎌내야 되는 그 특수 소재가 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하지만 북한은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했지만 예. 그 재진입 기술 장면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공개가 안 됐죠. 예. 즉 러시아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재진입 기술입니다. 엔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이 시간만 조금 있다면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화성 18형도 이미 충분히 날아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예. 여기다가 조금 더 뭐 고체 연료를 배합을 어떻게 잘 한다면은 그저 러시아가 제공했다고 지금 의심이 되는 그 사실 신형 엔진은 예. 북한도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주지 않고 있다. 재진입 기술까지는 아직은 넘어간 것 같지 않다.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상당히 애가 타는 모습일 테고요. 결국 전쟁이 끝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북한 병사들을 전장에 밀어넣어서 러시아에게 어떤 그 혈맹 관계를 강요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과 관련된 뭔가 기술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북한군들 뭐 일당받고 있다 그러거든요. 상당한 금액,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되는 돈을 받고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북한군을 사지로 몰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 재선 성공과 관련해서 지금 김정은 트럼프 당선됐어요. 네. 근데 원래 당선되면 뭔가 입장이 나올 거다고 다들 봤어요. 근데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안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오늘 방송을 오기 전에 노동신문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노동신문의 어느 끄트머리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없습니까? 당선 소식은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 이거를 좀 이 김정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미동, 움직이지 않는 이 모습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면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을 놓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옛 친구, 또 브로맨스 예. 그런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기대할 만한 것들인데 예. 이미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하게 지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화려한 이 언변에 넘어가서 사실상 뭐 싱가포르 회담이라든가 판문점 회담이라든가 혹은 하노이에서 여러 가지 회담을 진행했지만 우리가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예.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얻어간 것은 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띄워주기만 했을 뿐 북한은 철저히 어떤 트럼프의 그 광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온 트럼프 당선인이 손을 내밀고 있고 여러 가지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웃는 얼굴 뒤에 저 악수를 내민 손 뒤에 뭘 가지고 있을지 또 북한에게 어떤 가혹한 요구를 할지 전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향후 1월 20일 즉 트럼프 행정부가 완벽하게 본인의 진영을 갖추기 전까지는 북한은 계속해서 표정 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구체적으로 북한에 관한 정책을 공개하거나 발표한 이후에나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럼 앞으로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북한은 러시아에게 조금 더 치중하는 그런 외교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김정은은 트럼프 당선인한테 과거에 당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 최선희 외무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최선희 외무상 혼자였고 당시 북한의 그 북미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다양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된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돌아가는 열차에서 정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했다라는 그 분노 때문에 2019년 그리고 지금 2024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교 무대에 단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걸 웃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상을 써야 되는 건지 약간 애매한 상황이다 이거네요. 그래서 지금 뭔가 입장을 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